2024년 11월의 어느 화요일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낡은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벽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는 순간, 침대 옆 협탁 위에 알람이 울려 퍼졌다. 62세의 김철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손을 뻗어 알람을 껐다. 그는 35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출근하던 시절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옆자리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철수가 아내 은희를 향해 물었다. 60세의 은희는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눈을 떴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철수는 매일 목격했다. 하지만 병원에 가자는 그의 말에 은희는 언제나 같은 대답만 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철수는 아내의 가느다란 팔을 잡아 일으키는 것을 도왔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이 평소보다 낮게 느껴졌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만 철수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다. 은희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디고 조심스러웠다.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어제 씻어둔 쌀을 꺼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반복해온 동작이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틀었다. 화면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보면서도 부엌에서 들려오는 은희의 움직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냄비 뚜껑 여는 소리, 국자로 밥을 푸는 소리, 찬장 문을 여닫는 소리. 35년 동안 매일 아침 들어온 익숙한 소리들이었다. 식탁에 아침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 그리고 따뜻한 밥.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다. 철수와 은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는 말이 없어도 편안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채웠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희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당신도 건강 챙기세요. 은퇴하고 나서 더 무리하는 것 같아요. 은희는 화제를 돌렸다.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 대화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떴다. 식사를 마친 후 은희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철수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할 수 없이 거실로 돌아와 신문을 펼쳤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가 평소보다 느리게 느껴졌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설거지를 마친 은희가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철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은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제가 당신한테 평생 미안한 게 있어요. 은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철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당신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젊은 시절, 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다. 고향인 전라남도 보성의 작은 마을에 땅을 사서 차밭을 일구는 것이었다. 푸른 차밭이 펼쳐진 언덕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그의 오랜 소망이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꿈은 점점 멀어졌다.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철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은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알아요. 당신이 가끔 고향 땅값 검색하는 거.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슨 땅을 사요.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철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오늘 아내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한, 그리고 작별을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은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녀는 안방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철수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은희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그들은 신속하게 그녀를 들것에 옮겼다. 보호자분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철수는 서둘러 외투를 걸쳤다. 현관문을 나서며 그는 집 안을 한번 둘러봤다. 아침에 설거지한 그릇들이 반짝이며 정돈되어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은희가 늘 놓아두던 꽃병에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마지막처럼 느껴졌다. 구급차 안에서 철수는 은희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안해요. 당신. 그것이 은희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 각종 의료기기의 신호음.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철수는 응급실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복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침을 삼킬 수조차 없었다. 환자분은 췌장암 말기 상태였습니다.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철수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췌장암 말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내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나 아셨을까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증상으로 봐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은희가 유난히 철수에게 잘해주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고 평소보다 더 자주 웃었으며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다. 철수는 그것이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면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의 작별 준비였던 것이다. 영안실로 가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철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영안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섰다. 문 너머에 아내가 누워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하얀 천으로 덮인 은희의 모습이 보였다. 철수는 천천히 다가가 그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은희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고통스러워하던 몇 시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그 손. 35년 동안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손이 이제는 영원히 차가워졌다. 당신, 미안하다는 말을 왜 한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은 나한테 미안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은희에게 얼마나 잘해주었을까. 생각해보니 특별히 잘해준 기억이 없었다. 그저 평범하게, 무난하게 살아왔을 뿐이었다. 큰 싸움도 없었지만 큰 이벤트도 없었다. 결혼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해가 많았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두 아들이 부산과 대구에서 올라왔다. 큰아들 민주는 38, 작은아들 민호는 35이었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침착하게 장례를 준비했다. 철수는 아들들이 의젓하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기대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들은 각자의 일이 있어 당일로 내려갔다. 철수는 혼자 남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은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부엌에 정갈하게 정리된 그릇들, 거실, 소파에 놓인 그녀가 뜨개질하던 털실, 화장대 위에 수십 년 된 화장품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자 은희의 옷들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옷들을 하나하나 만져봤다. 얇은 카디건,
꽃무늬 블라우스, 검소한 치마들.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다. 은희는 새 옷을 거의 사지 않았다. 항상 아껴 입고 고쳐 입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손수건과 양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평범한 은행 대여금고 열쇠였다. 철수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열쇠에는 은행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지점명은 없었다. 왜 은희가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었을까? 결혼 이후 35년 동안 그들에게는 대여금고가 필요할 만한 귀중품이 없었다. 철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반대편의 빈자리가 유난히 넓게 느껴졌다. 그는 은희가 누워있던 자리에 손을 뻗었다. 이불은 차갑고 평평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났다. 아침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부엌에 서자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35년 동안 아내가 차려준 밥상만 받아먹었던 그는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할 줄 몰랐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다. 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밑반찬들이 몇 개 남아 있었다. 밥을 하고 반찬을 꺼내 혼자 식사를 했다. 음식은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삼켰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서툰 손놀림으로 그릇을 씻었다. 물이 여기저기 튀었고 수세미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오전 내내 철수는 집 안을 정리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은희가 정리해둔 것들을 만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철수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은희가 거래하던 은행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무엇을 숨겨두었는지, 왜 대여금고를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동네에 있는 몇 개의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은행에서는 해당하는 대여금고가 없었다. 두 번째 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다. 직원에게 열쇠를 보여주자 그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직원의 안내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좁은 복도를 지나 대여금고실에 도착했다. 수많은 금고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다. 직원이 해당 번호의 금고 앞에서 멈춰 섰다. 열쇠를 주시겠습니까?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다. 직원이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천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가 있었다. 철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직원이 옆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천천히 확인하시고 나가실 때 저를 불러주세요. 혼자 남은 철수는 천천히 천을 풀었다. 그 안에는 4개의 통장과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철수의 손이 떨렸다. 4개의 통장을 하나씩 펼쳐봤다. 첫 번째 통장의 날짜는 1994년 3월로 시작되었다. 정확히 30년 전이었다. 당시 큰아들 민준이 5살, 작은아들 민호가 2살 때였다. 통장의 첫 페이지에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규칙적이고 꾸준한 입금 내역이 통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의 기록이었다. 통장의 마지막 잔액은 1200만 원이었다. 두 번째 통장을 펼쳤다. 2004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입금액이 15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때는 두 아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철수의 월급도 조금 올랐던 시기였다. 하지만 집안 살림은 여전히 빠듯했다. 아이들 학원비, 학교 준비물, 각종 경조사비로 돈이 나갈 곳은 많았다. 그런데 은희는 매달 15만 원을 꼬박꼬박 저축하고 있었다. 철수는 통장을 보며 그때의 생활을 떠올렸다. 은희는 항상 자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다. 새 옷도 사지 않았고 친구들과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다. 미용실도 집 근처의 가장 저렴한 곳을 다녔다. 세 번째 통장은 2014년 5월부터였다. 입금액은 20만 원. 그때는 두 아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였다.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철수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들던 시기였다. 당뇨병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했다. 그런데 은희는 저축액을 오히려 늘렸다.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그들의 생활은 늘 빠듯했다. 여유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 번째 통장은 2019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였다. 입금액은 30만 원. 철수가 은퇴한 후였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하던 시기였다. 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은희는 저축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입금일은 2024년 10월 15일. 은희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보름 전이었다. 철수는 4개의 통장 잔액을 모두 더해봤다. 첫 번째 통장 1200만 원, 두 번째 통장 1800만 원, 세 번째 통장 2400만 원, 네 번째 통장 2100만 원, 총 75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가장 아래에 놓인 통장 하나가 더 있었다. 그것은 정기예금 통장이었다. 예금액은 2억 5천만 원, 7500만 원의 적금을 만기 때마다 정기예금으로 전환했고 그 이자를 재해치하여 불린 금액이었다. 30년간의 복리 효과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총액 3억 2,500만 원. 철수는 숫자를 다시 세어봤다. 틀림없었다. 그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은희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하지만 검소함만으로 이 정도 금액을 모을 수 있을까? 철수는 지난 30년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은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했다. 점심 도시락도 늘 직접 싸주었다. 외식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재료를 골랐고 할인 시간을 기다렸다가 장을 봤다. 옷은 몇 년씩 입었고 신발도 다를 때까지 신었다. 친구들의 모임도 자주 거절했다. 경조사도 최소한의 금액만 보냈다. 철수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집에서 간단히 마시자고 했다. 머리는 석 달에 한 번씩만 했고 화장품은 가장 싼 것을 샀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낌없었다. 아이들이 원하는 책은 사주었고 철수의 옷은 늘 잘 챙겨주었다. 명절 때는 시댁에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 철수의 회식비도 넉넉하게 챙겨주었다. 철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은희가 자신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가족에게 쏟아부은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의 결과가 2, 3억이라는 숫자로 나타난 것을. 그는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은희의 손글씨로 여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안에는 2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다. 은희의 손글씨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글씨가 평소보다 가늘고 흔들렸다. 아마도 몸이 많이 아픈 상태에서 쓴 것 같았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가 당신 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요. 35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비록 말로는 자주 표현하지 못했지만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결혼 초 당신이 고향 땅을 사서 차밭을 가꾸고 싶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당신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설렜는지 모두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 꿈은 점점 멀어졌지요. 당신은 가족을 위해 그 꿈을 포기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만 하셨고요. 저는 그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30년 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보성의 작은 땅 한 평은 살 수 있을 거예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편지지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다. 그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다. 여보, 제가 평생 당신께 미안했던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당신께 충분히 좋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예쁜 옷도 입어드리지 못했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해드리지 못했어요. 여행도 거의 못 갔고 특별한 추억도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주세요. 저는 당신과 함께한 모든 평범한 날들이 소중했어요. 아침에 당신을 위해 밥을 하고 저녁에 함께 뉴스를 보고 주말에 가끔 동네를 산책하던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행복이었어요. 이제 이 돈으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보성의 푸른 차밭에서 여생을 보내세요. 그리고 가끔 차를 마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제가 비록 곁에 없지만 늘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여보, 35년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평생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아내 은희 올림.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다. 30년 동안 아내가 홀로 감당했던 희생이, 묵묵히 지켜온 사랑이 마지막까지 남편을 생각했던 마음이 가슴을 찢어놓았다.
당신, 왜 말을 안 했어요? 철수는 흐느꼈다. 대여금고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눈물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대여금고실을 나온 철수는 은행 로비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4개의 통장과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 장을 보러 가는 사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철수의 세상은 멈춰 있었다. 아니, 완전히 뒤집혔다. 35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던 아내를 그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녀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은행을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흐릿했다.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거실 탁자 위에 국화는 시들기 시작했다. 은희가 마지막으로 꽂아둔 그 꽃이었다. 철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통장들을 하나하나 다시 펼쳐봤다. 30년의 기록이 그곳에 있었다. 매달 같은 날짜, 규칙적인 입금. 한 달도 빠짐없이 이어진 그 기록이 은희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1994년 3월 15일, 첫 입금일. 그날을 철수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은 큰아들 민준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던 날이었다. 은희는 아침 일찍 민준을 깨워 새 옷을 입혔다. 철수는 회사 때문에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은희가 혼자 민준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갔다. 그날 저녁, 은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철수가 입학식이 어땠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잘 되었다고만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첫 번째 통장에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날, 은희는 남편의 꿈을 위한 저축도 함께 시작했다. 2004년 4월 5일, 두 번째 통장의 시작일. 그날은 큰아들 민준이 중학교에 입학한 날이었다. 은희는 교복을 입은 민준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녀는 중학생이 된 아들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실감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축액을 15만 원으로 늘렸다. 2014년 5월 20일, 세 번째 통장. 그날은 작은아들 민호의 대학 졸업식이었다. 두 아들 모두 사회인이 되었다. 철수와 은희는 졸업식에 함께 참석했다. 민호가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은희는 이제 우리 짐이 조금 가벼워졌네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은희의 짐은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저축액을 20만 원으로 늘렸고 동시에 철수의 당뇨병 관리를 위해 더 신경을 썼다. 식단을 조절하고 약을 챙기고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저축은 멈추지 않았다. 2019년 6월 10일, 네 번째 통장. 철수의 정년퇴직일이었다. 회사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은희도 참석했다. 그녀는 철수의 동료들에게 오랜 시간 저희 남편과 함께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철수는 이제 편하게 살자고 말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남편이 은퇴한 후 삶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축액을 30만 원으로 늘렸다.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빠듯했지만 그녀는 방법을 찾았다. 철수는 통장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은희가 담가둔 김치가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담근 김치였다. 그는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다.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35년 동안 먹어온 그 맛이었다. 문득 철수는 은희가 어떻게 매달 그 돈을 모았는지 궁금해졌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는데 어디서 그 돈을 아낀 걸까? 그는 집 안을 찬찬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은희의 시선으로 집을 보려고 했다. 부엌 찬장을 열어봤다. 그릇들은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다. 결혼할 때 장만한 그릇들이 아직도 대부분이었다. 깨진 곳을 접착제로 붙여 쓴 흔적도 보였다. 냄비와 프라이팬도 10년 넘게 사용한 것들이었다. 바닥이 닳아 얇아진 프라이팬을 은희는 그대로 사용했다. 거실장을 열었다. 수건들은 빛이 바랜 것들이었다. 칠밥이 풀린 것도 있었지만 바늘로 꿰매어 계속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침대 시트도 여러 번 깊고 기워서 쓴 것이었다. 욕실로 갔다. 세제통들은 모두 리필용이었다. 은희는 비싼 브랜드 제품을 사지 않았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을 골랐다. 샴푸와 린스도 할인할 때 대용량으로 사두었던 것들이 남아 있었다. 안방 옷장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은희의 옷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된 것들이었다.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었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옷 안쪽을 보니 수선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다. 단추를 바꾸고 지퍼를 고치고 옷단을 접어 올린 흔적들. 속옷 서랍을 열었을 때 철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서랍 안의 속옷들은 모두 해진 것들이었다. 고무줄이 늘어나 기능을 잃은 것들도 있었다. 은희는 이런 것들을 입으면서도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좋은 옷을 사주었다. 화장대로 갔다. 화장품들은 모두 저가 제품이었다. 크림통은 거의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립스틱은 다 쓴 것을 다시 파내어 쓴 듯 안쪽이 움푹 패여 있었다. 은희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 철수는 화장대 앞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아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자신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은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언제나 만족한다고 했고 필요한 게 없다고 했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평생 미안했어요 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은희가 아니었다. 바로 자신이었다. 35년 동안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자신이. 새벽이 되어서야 철수는 잠시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은희가 나타났다. 그녀는 28살, 결혼식 때의 모습이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다. 철수는 꿈속에서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멀어졌다. 철수가 뛰어가려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여보. 철수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은 이미 밝았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은희가 없는 첫 번째 아침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싱크대 위에 설거지통에 어제 사용한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다. 은희가 살아있었다면 벌써 깨끗이 씻어서 정리해 두었을 것이다. 철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서툴지만 해야 했다. 이제 혼자 살아가야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전화가 울렸다. 큰아들 민준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혼자 계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라. 짧은 통화였다. 민주는 바쁜 사람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홀로 중얼거렸다. 괜찮을 리가 있나.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새벽에 일어나고, 간단히 식사하고, 집 안을 정리하고, 저녁이 되면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허했다. 은희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다. 큰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 주말에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했다. 작은아들 민호도 대구에서 같이 올라온다고 했다. 두 아들이 함께 오는 것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드문 일이었다. 토요일 오전 두 아들이 도착했다. 민주는 38, 민호는 35.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이 있었다. 민준에게는 초등학생 딸이 하나, 민호에게는 유치원생 아들이 하나 있었다. 오늘은 아이들은 데려오지 않았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아침을 걸은 것이었지만 아들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철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민준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가 달아 빛이 바랜 공책이었다. 철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공책을 펼치자 은희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가계부예요. 어머니가 30년 넘게 쓰신 것 같아요. 철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1994년 3월부터 시작되는 가계부였다. 매일의 수입과 지출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철수의 월급, 아이들 학원비, 식비, 교통비, 공과금.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매달 말일에는 특별한 항목이 있었다. 목표 저축 항목.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통장의 입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들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아래에 적힌 메모들이었다. 3월 식비 2만 원 절약. 옷 구매 안함. 미용실 한 달 미룸. 4월 시장 할인 시간 이용. 전기료 절약. 외식 취소. 5월 도시락 재료 저렴한 것으로. 친구 모임 불참. 화장품 구매 연기. 매달의 메모들은 은희가 어떻게 돈을 아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철수의 손이 떨렸다. 은희는 이런 식으로 30년을 살아온 것이다. 매달 목표 금액을 정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렇게 사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가계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편하게 자라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철수는 두 아들에게 통장과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0년간 모은 3억. 그리고 은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두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살고 계셨는지.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머니한테 효도다운 효도를 한 적이 없어요. 민호도 울먹였다. 철수는 두 아들을 바라봤다. 그들도 아버지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후에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잖아요. 필요한 게 없다고. 민준이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은희는 늘 그렇게 말했다. 아들들이 용돈을 드리려 하면 손사래를 쳤다. 선물을 사드리려 해도 아깝다며 거절했다. 명절에 귀성할 때마다 빈손으로 와도 된다고 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니? 철수가 물었다. 두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내 꿈을 이루라는 거였어. 보성의 땅을 사서 차밭을 가꾸라고. 철수는 편지의 내용을 다시 말해주었다. 민준과 민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가끔 고향 이야기를 하던 모습. 푸른 차밭이 펼쳐진 언덕을 그리워하던 눈빛. 하지만 가족을 위해 그 꿈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묵묵히 일하던 모습. 아버지, 그럼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민준이 말했다. 맞아요. 땅을 사세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잖아요. 민호도 거들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 돈은 너희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은 거야. 나 혼자 쓸 수가 없어. 아버지, 이 돈으로 내가 차밭을 만들면 너희 어머니의 희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무거워질 것 같아.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구나.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주말 오후였다. 하지만 이 집 안의 세 남자는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있었다. 아버지, 가계부를 끝까지 읽어보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반밖에 읽지 못했다. 민준이 가계부를 펼쳐 뒷부분을 보여주었다. 2024년 10월의 마지막 페이지였다. 거기에는 은희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다. 10월 30일 목표 달성. 30년간의 저축 완료. 이제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다. 여보, 고마웠어요. 민준아, 민호야, 엄마는 행복했단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 잘 모시거라. 그것이 은희가 남긴 마지막 글이었다. 철수는 그 글을 보며 깨달았다. 은희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버텼던 것이다. 3억을 채우기 위해, 남편의 꿈을 위한 씨앗을 남기기 위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민호가 말했다. 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철수는 두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 남자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한 달이 지났다. 철수는 매일 은희의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가계부를 펼쳐 30년의 기록을 하나하나 따라갔다. 은희가 매일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 흔적들을 찾았다. 어느 날 아침, 철수는 결심했다.
보성에 가보기로. 땅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은희가 평생 자신을 위해 꿈꿔온 그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푸른 차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12월 초의 어느 화요일, 철수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다. KTX를 타고 광주까지 간 다음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보성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25살 때 고향을 떠났다. 서울로 올라와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사무직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괜찮은 직장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푸른 차밭, 맑은 공기, 고요한 아침. 28배 은희를 만났다. 맞선으로 만났다. 첫 만남에서 은희는 수줍게 웃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철수는 은희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나는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서 차밭을 가꾸고 싶소. 작은 땅이라도 사서 직접 차나무를 키우고 차를 만들고 싶소. 그런 삶을 살고 싶소. 은희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요. 저도 시골 생활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함께 이루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 꿈은 점점 멀어졌다. 서울의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다. 아이들 교육비, 집세, 생활비, 저축할 여유가 없었다. 아니,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버스가 보성터미널에 도착했다. 12월 초에 보성은 쌀쌀했지만 공기는 맑았다. 철수는 택시를 타고 유명한 차밭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초록빛 차밭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여기입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다. 철수는 택시에서 내렸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차밭이 있었다. 초록빛 물결이 언덕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12월인데도 차나무들은 여전히 푸르렀다. 철수는 천천히 차밭 사이에 오솔길을 걸었다. 흙의 냄새, 차나무 잎의 향기, 차가운 바람. 모든 것이 기억 속의 고향과 같았다. 그는 언덕을 올라갔다. 정상에 서자 보성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푸른 차밭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곳. 철수는 그곳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곳이 은희가 자신을 위해 꿈꿔온 장소였다. 30년 동안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을 그녀는 남편을 위해 상상했다. 언덕을 내려와 차밭 주인을 만났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그는 30년째 이 차밭을 가꾸고 있다고 했다. 철수는 그와 한참을 이야기했다. 차밭 관리하는 법, 차를 만드는 과정, 이곳에서의 생활. 이 근처에 매물로 나온 땅이 있나요? 철수가 물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 건너편 언덕에 작은 땅이 하나 나왔지. 주인이 나이가 들어서 관리를 못한다고 내놓은 거야. 1000평 정도 되는데 이미 차나무가 심어져 있어. 철수는 그 땅을 보러 갔다. 언덕 중턱에 위치한 조그만 차밭이었다.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했지만 차나무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조금만 손보면 다시 좋은 차밭이 될 것 같았다. 부동산을 통해 가격을 알아봤다. 2억 5천만 원. 은희가 모은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철수는 한참을 그 땅을 바라봤다. 여기서 차밭을 가꾸고 차를 만들고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선뜻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 땅을 사는 것은 은희의 30년을 소비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매일 자신을 희생하며 모은 돈을 자신의 꿈을 위해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저녁이 되어 보성읍내의 작은 여관에 묵었다. 낡은 방이었지만 따뜻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은희를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 뭐라고 말했을까? 여보, 땅이 정말 좋더라고요. 당신이 꿈꾸던 바로 그런 곳이에요. 철수는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그 땅을 사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30년을 고생한 결과를 나 혼자 누려도 되는 건지. 대답은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은희의 편지를 꺼냈다. 이미 수십 번 읽어서 내용을 다 외울 정도였지만 다시 한번 읽었다. 이제 이 돈으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보성의 푸른 차밭에서 여생을 보내세요. 은희의 글씨를 따라가다 보니 눈물이 났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그 꿈을 이루기를 바랐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남편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다시 그 땅을 찾아갔다. 아침 햇살이 차밭을 비추고 있었다.
이슬이 차나무 잎에 맺혀 반짝였다. 그는 땅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나무를 돌보고, 봄에는 새순을 따고, 여름에는 푸른 잎을 보며,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나무를 관리하는 삶.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은희가 함께 있지 않은데 이 꿈이 진짜 꿈일 수 있을까? 철수는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흙을 한 움큼 쥐었다. 따뜻한 흙이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함께 이곳에서 살았어야 했어요. 내가 더 일찍 당신 마음을 알았다면, 내가 더 현명했다면, 우리 함께 여기서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바람이 불어왔다. 차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소리가 은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다. 은희가 좋아하던 그런 하늘이었다. 보성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그 사흘 동안 철수는 매일 그 땅을 찾아갔다.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있었다. 차밭을 거닐며 생각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은희가 진정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철수는 결정을 내렸다. 땅을 사기로.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은희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살아갈 새로운 의미를 위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지고 있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은희의 30년이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서울로 돌아온 철수는 곧바로 두 아들을 불렀다. 민준과 민호는 주말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며느리들과 손주들도 함께였다. 집 안이 오랜만에 북적였다. 은희가 가장 좋아하던 순간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있는 시간.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을 재운 뒤 철수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다. 민준의 아내 수진, 민호의 아내 지혜도 함께 앉았다. 철수는 보성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곳의 풍경, 차밭, 그리고 매물로 나온 땅. 저는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철수가 말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모두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땅을 제 혼자만을 위해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은 돈인데 나 혼자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무슨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곳에 작은 차밭 농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곳으로요. 철수는 자신이 생각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땅에 차밭을 복원하고 작은 전통 한옥 두 채를 짓는 것. 한 채는 철수가 상주하며 농장을 관리하고 다른 한 채는 가족들이 주말이나 방학 때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아이들이 방학 때 오면 차밭 일을 도우며 자연을 배울 수 있어요.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농사일을 경험하는 거죠. 너희들도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오면 좋고요. 그리고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곳을 은희 차밭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이름을 붙여서 그분의 30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요.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수진과 지혜도 눈물을 글썽였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지혜가 말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각별한 관계였다. 결혼 초 힘들 때 은희가 많은 위로를 해주었다. 지혜는 은희에게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배웠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어머니가 남긴 돈이면 충분해요. 땅값 2억 5천. 한옥 두 채 짓는데 5천. 차밭 정비하는데 2천. 여유자금 1천. 딱 맞아요. 너희들이 돈을 보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너희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그날 밤 가족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차밭 농장의 이름, 한옥의 구조, 아이들과 함께할 프로그램들. 모두가 의견을 냈고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일주일 후 철수는 보성으로 다시 내려갔다. 이번에는 민준과 민호도 함께였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 땅 주인은 70대의 노인이었다. 그는 철수에게 말했다. 이 땅을 잘 돌봐주시오.
내가 30년 동안 가꾼 곳이라 애정이 많소. 좋은 분이 사가셔서 다행이오. 철수는 땅 주인에게 은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내가 30년간 모은 돈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 그리고 아내의 이름을 붙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 노인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뜻이 있다면 가격을 조금 깎아드리겠소. 2억 3천에 드리지요. 그 2천만 원은 한옥 짓는데 보태시오. 철수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계약을 마치고 땅을 다시 둘러봤다. 이제 이곳은 은희 차밭이었다. 철수와 두 아들은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방치되어 있던 땅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도시락 싸주시던 거 기억나세요? 민준이 말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싸주셨잖아요.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른 엄마들도 다 그런 줄 알았죠. 나도 마찬가지야. 민호가 거들었다. 대학 다닐 때도 엄마가 반찬을 자주 보내주셨어요. 냉동실에 꽁꽁 얼려서. 친구들이 부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철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두 아들을 바라봤다. 너희 어머니는 그런 말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냥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전부였어.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했어요. 아버지. 민준이 말했다. 엄마의 희생을, 엄마의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일했다. 삽으로 흙을 파고,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냈다. 땀이 흘렀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은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세 사람은 언덕에 나란히 앉았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민호가 중얼거렸다. 철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는 여기 계셔. 이 땅에, 이 바람에, 이 하늘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한옥 건축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확정했다. 전통 방식의 한옥이지만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차밭 정비도 함께 진행되었다. 농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나무들을 손질하고 관계 시설을 보완했다. 유기농 방식으로 차밭을 관리하기로 했다. 은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석 달이 지났다. 봄이 왔다. 차밭에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한옥 두 채도 거의 완성되어 갔다. 철수는 매주 보성에 내려와 공사 진행을 확인했다. 그리고 혼자 차밭을 거닐며 은희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새순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당신이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한옥도 거의 다 지어졌어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당신 취향에 딱 맞을 거예요. 아이들이 다음 주에 온대요. 다 같이 차 따기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손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대답은 없었지만 철수는 은희가 듣고 있다고 믿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차나무 잎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존재를 느꼈다. 5월 초, 은희 차밭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개장식은 소박했다. 가족들만 모였다. 민준과 수진, 그리고 딸 서연, 민호와 지혜, 그리고 아들 준우. 세대가 함께 모인 자리였다. 한옥 마당에 작은 상을 차렸다. 은희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김치,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 수확한 차로 만든 녹차. 철수는 은희의 사진을 상 위에 놓았다. 여보,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요. 당신이 30년 동안 꿈꿔온 이곳을 만들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들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은희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은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5년 전 민준의 딸 서연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손주를 안고 있는 은희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할머니, 7살 서연이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여기 정말 예뻐요. 서연의 순수한 목소리에 어른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4살 준우도 할머니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준우는 은희를 직접 기억하지 못했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간단한 음식을 나눈 후 가족들은 차밭으로 나갔다.
5월의 차밭은 실록으로 가득했다. 새순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철수는 손주들에게 차 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봐라. 이렇게 어린 잎만 따는 거야. 세 잎 정도만 따면 돼. 서연과 준우는 조심스럽게 차잎을 땄다. 서툴렀지만 진지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민중과 민호는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은희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기억, 함께 김치를 담그던 기억, 밤에 이불을 덮어주던 기억들. 엄마는 정말 손이 빨랐어. 민준이 말했다. 뭐든지 뚝딱뚝딱 해내셨지. 요리도, 청소도, 빨래도. 그런데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 맞아. 새 옷 하나 안 사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해. 지혜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저는 어머님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결혼 초에 시댁 생활이 힘들었을 때 어머님이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면 되라고 하시면서 수진도 거들었다. 저도요.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매일 전화하셔서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죠. 내 어른은 은희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차밭을 걸었다. 아이들은 신나게 차잎을 따며 뛰어다녔다. 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은희가 원했던 모습이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고 추억을 만드는 것. 점심때가 되자 모두 한옥으로 돌아왔다. 수진과 지혜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다. 샌드위치, 김밥, 과일들.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5월의 바람이 상쾌했다. 아버지, 여기서 사시는 거 어때세요? 민준이 물었다. 철수는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 상주하고 있었다. 서울 집은 월세를 놓았다. 좋아. 정말 좋아. 철수가 대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려. 공기가 맑아서 숨쉬기가 편해. 차밭일도 힘들지만 보람 있고. 외롭지는 않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외롭진 않아. 너희 어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철수의 대답에 모두 조용해졌다. 그는 차밭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매일 아침 차밭을 거닐 때마다 너희 어머니와 대화를 해. 오늘은 날씨가 좋네. 차나무가 잘 자라네. 손주들이 보고 싶네. 그런 이야기들을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는 거 보면. 오후에는 차 만들기 체험을 했다. 아침에 딴 차잎을 덮는 과정이었다. 철수는 전통 방식으로 손으로 직접 차를 덮었다. 뜨거운 솥에 차잎을 넣고 손으로 비비는 작업. 힘들지만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할아버지, 뜨겁지 않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 그런데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정성껏 만든 차가 제일 맛있단다. 철수는 서연에게 식은 차잎을 만져보게 했다. 서연은 신기한 듯 차잎을 만지작거렸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모두 한 번씩 차밭을 돌아봤다. 석양이 차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준이 말했다. 천천히 와. 나는 여기 있으니까. 철수는 가족들을 배웅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다시 차밭으로 향했다. 혼자 남은 차밭은 고요했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다. 철수는 차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은희와 함께 걷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것 같았다. 여보, 오늘 아이들이 왔었어요. 손주들도 와서 차 따는 거 도와줬어요. 정말 기특했어요. 철수는 혼잣말을 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나중에 액자에 넣어서 한옥에 걸어둘게요. 바람이 불어왔다. 차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은희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철수는 한옥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오늘 만든 차였다. 맛이 깊고 향이 좋았다. 그는 은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여보.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이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철수는 별을 세며 오랜 시간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평온했다. 여름이 왔다.
차밭은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철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밭을 돌보았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병해충을 확인하는 일.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7월 말 여름방학을 맞아 손주들이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서연과 준우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농사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이들은 흙을 만지고 벌레를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았다. 할아버지, 여기 개구리가 있어요. 준우가 신나게 소리쳤다. 철수는 손주와 함께 개구리를 구경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에게 이런 경험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서 바비큐를 했다. 철수가 직접 키운 채소와 동네에서 산 고기를 구워 먹었다. 아이들은 별을 보며 제잘거렸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은희를 떠올렸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었단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지.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머니도 서연이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천국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그러니까 서연이가 착하게 잘 자라면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가을이 왔다. 차밭은 수확의 계절을 맞았다. 철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을차를 만들었다. 봄차보다 맛이 진했다. 그는 만든 차를 예쁜 포장지에 싸서 가족들에게 보냈다. 민준과 민호는 각자의 회사 동료들에게 차를 선물했다. 은희 차밭에서 만든 차라고 소개하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했다. 어느 날 철수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 동료의 소개로 왔다고 했다. 저는 남편을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었어요. 여성은 은희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저도 남편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철수는 그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조언을 해주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돈은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철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겨울이 왔다. 차밭은 고요했다. 차나무들은 겨울잠에 들었다. 철수는 나무들을 관리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차밭이 하얗게 변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12월 말, 은희의 일주기가 다가왔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이번에는 민준과 민호의 장인, 장모님들도 함께했다. 모두 15명이 한옥에 모였다. 은희를 기리기 위한 자리였다. 철수는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아내를 잃은 슬픔, 그녀가 남긴 통장의 발견, 보성으로의 여행, 차밭의 조성,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 힘든 1년이었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1년이었다. 여보, 1년이 지났어요. 철수는 은희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당신이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렇게 멋진 곳을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손주들도 모두 행복해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가족들은 함께 은희가 좋아하던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은희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시간이었다. 민준이 말했다. 엄마, 제가 엄마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어요. 늦었지만 그 사랑을 제 아이에게 전하고 있어요. 민호도 말했다. 엄마, 저도 아내와 아이에게 엄마처럼 헌신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가 제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요. 수진과 지혜도 각자의 다짐을 이야기했다. 아이들도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서연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썼고, 준우는 할머니 그림을 그렸다.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철수는 혼자 마루에 나와 앉았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는 별들을 바라보며 은희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신이 원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다.
은희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보며 행복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2년이 흘렀다. 은희 차밭은 이제 지역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명소가 되었다. 철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차밭 투어를 열었다. 방문객들에게 차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은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자신의 가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철수는 은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신기했다. 봄이 오면 가족들이 모여 차를 땄다. 여름에는 손주들이 방학을 보냈다. 가을에는 수학을 함께 축하했다. 겨울에는 조용히 다음 해를 준비했다. 사계절이 반복되며 은희 차밭은 가족의 이야기가 쌓이는 공간이 되었다. 서연은 이제 9살이 되었다. 그녀는 방학 때마다 차밭에 와서 할아버지를 도왔다. 차 따는 것도 능숙해졌고 차 만드는 과정도 배웠다. 준우도 6살이 되어 말이 많아졌다. 그는 차밭의 모든 것이 신기했다. 할아버지, 제가 커서 이 차밭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서연이 물었다.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서연이가 원하면 물려받을 수 있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주고 싶구나. 뭔데요? 할머니의 사랑 말이야.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과 희생,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 그게 제일 소중한 유산이란다. 서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최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승진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일에만 매진하지 않았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주말이면 아내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은희가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민호도 변했다. 그는 아내 지혜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했다. 식사를 준비해주면 맛있다고 말했고, 청소를 하면 수고했다고 말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느 봄날, 철수는 차밭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았다. 2년 전에 찾아왔던 그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왔다. 선생님, 저 다시 왔어요. 소식 전하고 싶어서요. 여성은 남편의 돈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했다. 남편이 평생 책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 도서관은 지역 아이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철수는 진심으로 기뻤다. 은희의 사랑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여름이 되어 손주들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할머니 은희를 위한 작은 정원을 만드는 것이었다. 한옥 옆인 공간에 꽃을 심고 벤치를 놓고 작은 비석을 세우기로 했다. 은희를 영원히 기억하며. 비석에는 그렇게 새겨졌다. 가족들은 함께 꽃을 심었다. 은희가 좋아하던 코스모스, 국화, 채송화. 작은 정원은 금방 아름다워졌다. 정원이 완성된 날, 철수는 그곳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은희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우리 손주들이 당신을 위해 정원을 만들었어요. 예쁘게 잘 만들었죠? 바람이 불어와 꽃들이 흔들렸다. 이제 나도 많이 늙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젊어요. 당신 사랑 덕분이에요.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다. 당신이 떠나고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30년 동안 모은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의 사랑이었어요. 매일매일 쌓인 희생과 헌신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눈물이 철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보,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줘서, 당신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제잘거렸다. 어른들은 조용히 불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민준이 물었다. 응, 행복해. 철수가 대답했다. 너희 어머니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을 거야.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고 행복한 거. 그게 어머니의 진짜 꿈이었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30년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민호가 말했다. 내가 맞아.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 밤이 깊어갔다. 별이 쏟아질 듯한 하늘 아래 가족들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철수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이것이 은희가 30년 동안 꿈꾼 장면이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녀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차밭으로 향했다. 이슬이 차나무 잎에 맺혀 반짝였다. 그는 천천히 차밭을 거닐며 은희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참 좋네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철수는 은희가 남긴 사랑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었다. 차밭 언덕에서 철수는 멀리 바다를 바라봤다. 푸른 차밭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곳. 그곳에서 그는 은희의 미소를 보았다. 햇살 속에서, 바람 속에서, 차나무 잎의 흔들림 속에서. 은희는 떠났지만 동시에 여전히 여기 있었다. 이 땅에, 이 공기에, 이 사랑에,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속에. 30년 동안 모은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증거였다. 사랑합니다. 여보. 영원히. 철수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차밭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어디선가 은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